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검찰 출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드디어 나갔습니다만 이게 뭐 언제 곧 소환된다, 곧 소환된다 이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어제로 날짜가 조율이 됐습니다.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조 전 장관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진술을 거부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내놓았죠.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의 입장은 그동안에 사실 이 조 전 장관이 단독으로 받고 있는 혐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인 정경심 교수님이 재판에 넘어간 상황이고 또 본인도 청문회 뭐 이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사실 검찰을 하나도 받아들이질 않았죠. 검찰은 사실 유죄에 대한 심증을 붙였고 거기에 대해서 기소를 할 방침으로 거의 세운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검찰은 길을 정해놓고 가고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검찰에 나가서 내가 해명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대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뭐 진술거부권 같은 것들을 행사를 하면 불리할 수 있어요. 본인한테. 그렇죠.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그게 걱정스러워서라도 구속 필요성으로 어떻게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기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조 전 장관은 아마 그렇게 판단하셨겠죠. 더 불리해질 게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차하다라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정확하게 해명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운 거죠. 검찰로서는 일단은 추가로 부르겠다 이게 지금 검찰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불러도 조국 장관이 지금 이렇게 전략을 진술 거부하겠다라고 세워놓으면 그렇게 얻을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검찰은 어떻게 할 것으로 예상을 할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진술 거부권이 헌법상 우리가 보장받은 그런 권리잖아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약간 이제 이런 의문은 드는 것이죠. 그동안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누누이 그렇게 밝혀왔는데 굳이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모두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과연 전 법무부 장관의 태도로서 옳은가 이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조 전 장관은 그동안 다 혐의를 대부분 이제 소명을 했고 분명히 이제 부인하는 입장임을 이렇게 다 밝혔는데 수사팀이 그래서 또 오랜 기간 수사한 자료가 있으니까 내가 굳이 진술하지 않더라도 기소 여부를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검찰이 그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할 때 조국 장관의 이름은 나오는데 공범관계로 적시하지 않았다. 이거를 검찰의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받아서 조국 장관이 전략을 만든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공범은 없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같은 것을 이용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리고 조 전 장관이 뭐 인연이 있는 어떤 학교라든가 단체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름들은 거론이 됐는데 공범으로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검찰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전혀 공개를 안 한 거고 사실 정경심 교수 본인 재판에 가서도 수사 열람 등에서 재판부에서 공개를 하라 그랬는데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처럼 검찰도 약간 이 통상적인 재판보다는 가지고 있는 표를 정말 안 보여주고 있는 건 맞거든요. 예, 수사기록 공개도 안 하고요. 예, 그거는 사실은 원칙에도 어찌 보면 어긋난 그런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맞서서 조 전 장관도 어떻게 보면 입을 다물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도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추가 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냥 진술을 거부하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백지를 내는 건 아니라 검사가 만들어 놓은 질문지에 기재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일종의 많은 방대한 기록을 좀 정리해 놓은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이걸 읽을 때는 이렇게 쭉 보면 어떤 시각으로 검찰이 사건을 보고 있다는 것을 조 전 장관은 아니라고 해도 그걸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법정에서 판사가 볼 때 검찰이 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도 대답 안 했네. 네, 이걸 그렇죠. 판단할 수 있게 그렇죠. 만드는 그렇게 자료라는 만드는 거죠. 그런 수사를 할 겁니다. 이제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기소해라. 그리고 기소 예측도 했었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더 이상 할 얘기 없고 재판으로 바로 가서 소명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검찰은 지금 부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불렀을 때 조국 장관이 뭐 진술 거부권 행사 이거 말고 그냥 이제 더 이상 나갈 필요 없으니까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소환에 불응하는 건 사실 체포 사유가 되는데 굳이 진술 거부를 하면 되는 거를 그리고 또 조 전 장관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나가서 진술거부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 실익이 또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는 공범으로 기록제가 안 돼 있지만 본인에 대한 어떤 수사에서 검사가 뭘 물어보는지를 들어보면 이게 검찰이 나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다는 걸 또 파악할 수도 있지 방어 않습니까? 논리를 세울 시간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 전 장관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구의역 김군 사고가 있었고요. 태안 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씨 사고가 있었죠. 여기에 이어서 지난 3일에 대구의 한 제지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또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게 3일날 일어난 사건인데 알려지기는 꽤 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일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29살 청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야간 작업을 하다가 또 기계에 끼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비슷한 사고입니다. 예, 제지 공장에서 이 리와인더라는 기계가 있는데 이게 박스 원지를 규격에 맞게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거를 롤 모양 형태로 감아주는 그런 기계라고 합니다. 근데 네. 여기에서 박스 원지와 이 롤 사이에 팔이 끼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안전교육을 받았다 안 받았다 지금 말들이 많이 있던데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한번 그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서류상으로는 안전교육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밖에 되지는 않았다는 거고 원래 이 지금 뭐 숨진 김군이 했던 일이 종이를 이렇게 쭉 감다 보면 중간에 종이가 뜯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 종이가 뜯어진 데를 그냥 계속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기계를 멈추고 다시 붙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여기를 다시 이었습니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란 일을 해야 되는데 기계가 돌아가는 와중에 그걸 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안전교육이 제대로 받았고 안전 지침에 따라서 만약에 일을 했다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 것인지 이게 교육을 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교육은 교육대로 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제대로 안 지켜졌던 그렇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 일단 거죠. 기계를 멈추면 시간이 멈춰지는 거니까요. 네. 그런 게 어떤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최근 안전사고들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유형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 태안에서도 똑같은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기계가 이렇게 위험하니까 위에 이렇게 뚜껑 같은 걸 덮어놔야 되는데 안 덮고 그냥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 김용균 씨 경우를 보면은 2인 1조 근무 이 얘기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켜지지 않아서 변을 당했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네, 사고 당시에요. 다른 근로자 이제 2명이랑 이제 교대 그 조를 함께 이뤄서 이제 근무 중이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리와인더 기계가 이 종이를 롤 형태로 이제 말아주기 때문에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종이에 찢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아까처럼 그 찢어진 부분을 다시 이은 다음에 그 부분을 이제 표시하다가 이 사고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원래대로라면 좀 올라가 있었어야 될 어떤 기계 안전덮개도 내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다 함께 안전 불감증에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의 응급처치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제발 이런 사고 좀 제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 이 얘기는 하고 가겠습니다. 논란의 사건입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진 씨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었는데 오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에서 이제 유승준 씨의 승소로 그러니까 2015년도에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했는데 LA 총영사관에서 거부를 했잖아요. 네. 그 거부한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유승준 씨가 소송을 제기를 했고 네. 그런데 원래 1, 2심에서는 아니다 거부한 게 맞다, 1심에서 거부한 게 맞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왜냐하면 원래 그 2002년도에 한 번 법무부에서 입국 금지를 시켜라라는 행정 내부 지침이 있었던 것 뿐인데 네. 그 사유 때문에 2015년도에 LA 총영사관에서조차도 이게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도 않고 바로 거부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재판이었다. 잘못된 행정 처분이었고 또 법원의 재판, 1, 2심의 재판도 잘못됐다라고 봤고 오늘 항소심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LA 총영사관의 2015년도에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 거부한 것은 잘못된 행정 처분이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취소해라라고 나왔는데 유승준 씨가 결국 승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거고요. 외교부에서는 재상고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대법원 다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승준 씨가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입국할 수 있느냐? 이게 지난번에도 계속
그 궁금했던 부분인데 네. 이게 확정 판결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건가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재상고를 하게 돼서 다시 한번 확정 판결을 받아 이제 판결이 확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법무부, 병무청 등과 이렇게 협력을 해서 재상고하겠다고 밝혔으니까 대법원 판결 어떻게 나올지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판결 거부 처분이 취소된 그 이유가 네. 재량권 불행사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재량권 다시 한번 재량권을 행사해서 다른 이유로 또 입국 거부 처분을 할 수도 있는 네, 것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단정적으로 그러면 유승준 씨가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됐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자 발급 거부하고 입국 금지하고는 절차가 다르다는 거죠? 예, 조금 다르기도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혜 변호사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